안녕하세요. 업보를 천벌로 돌려받은 사람을 직접 봤던 여자입니다. 저희 엄만 이 사연 투브의 애청자세요. 그래서 저도 요즘 엄마를 따라 이곳 사연들을 재미나게 듣고 있죠. 그리고 제 사연 또한 다른 사연들처럼 사람들에게 공감과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희 아빠는 작은 사업을 하셨었습니다. 그런 아빠 덕에 저와 남동생, 여동생은 떵떵거리지 못했어도 그게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었어요. 성실한 아빠와 다정한 엄마 아래에서 무럭무럭 자란 전 열심히 공부한 끝에 좋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대학을 졸업한 뒤 대기업에 입사했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다가 저는 나이 30대 초반에 2살 많은 남편과 결혼했어요. 벤처회사를 다니던 남편은 일 욕심 많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좋은 대학도 나왔던 남편은 회사에서 굉장히 인정받던 인재였기에 나이에 비해 맡은 직급도 꽤나 높았었어요. 저 또한 일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라 그런 남편의 모습이 멋지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힘차고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겠다 싶어 저는 결혼을 결심했던 겁니다. 장인어른, 다음 주말에 뭐 하시나요? 일정 없으시면 저랑 오랜만에 낚시 가실래요? 제가 매운탕까지 기가 막히게 끓여드리겠습니다. 장모님, 이건 제가 백화점 가서 장모님 드리려고 열심히 고른 지갑이에요. 이 사이밖에 없죠? 남편은 집값 비싼 서울에 아파트 전세까지 마련해 주신 친정 부모님께 정말 잘했습니다. 물론 해주신 것이 있으니 감사한 마음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이가 얼마나 예쁘셨겠어요. 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많이 예뻐하고 잘해주셨어요. 남편에게만 따로 용돈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남편의 선물엔 돈을 아끼지도 않으셨죠. 그렇게 자식의 배우자에게 잘해준 건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께 잘하던 모습을 워낙 많이 봐왔던 전 엄마처럼 시부모님과 사이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어색했지만 두 분께 안부 전화도 자주 걸고 시댁에도 자주 찾아가려 노력했죠. 특히 시댁엔 자식이 남편 하나뿐이었기에 두 분이 쓸쓸하실 것 같아 더 잘 챙겨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시부모님도 절 더 예뻐해 주신 겁니다. 애미야, 요새 회사 일은 어떠니? 애 낳으면 대기업 같은 데선 특히 여자한테 눈치를 더 준다던데 뭐 힘든 부분은 없어? 당시 은퇴 후 소일거리를 하고 계시던 시아버진 참 점잖고 다정한 분이셨어요. 결혼하자마자 임신해 연년생 딸을 둘 낳은 절 항상 염려해주고 걱정해주시는 모습에 시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아주 잘 느껴졌어요. 그리고 시모는 시아버지보단 저를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우리 며느리 예쁘다, 고맙다는 말은 하셨지만은요. 이렇게 직업도 좋고 집안도 좋은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시집 와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경호가 우리 진국이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맙다. 어? 여보,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우리랑 진국이한테 잘해줘서 고맙다고가 아니고 왜 자꾸 집안하고 직업 얘기를 들먹여? 우리 며느리가 잘난 건 맞지만 사람 부담되겠네. 시댁은 친정만큼은 아니어도 그렇다고 못 사는 집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그런 집안 차이가 신경 쓰였나 보더라고요. 또 남편이 저보다 직급은 높았다고 하나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대기업인 저희 회사보단 작은 곳이었으니 시모는 현실적 조건들을 반영해 저를 높이 평가하셨던 거예요. 그걸 그냥 좋게만 생각해 주셨으면 편했을 텐데 자꾸 제가 뭐라도 된 듯 슬쩍 어려워까지 하시니 좀 불편했죠. 아무래도 시모가 직업이나 집안 등 현실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들을 맺어주는 중매쟁이였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신경 쓰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부분만 빼면 저는 시모가 좋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아버지처럼 제게 잘해주셨거든요. 이렇게 우린 결혼 후 양가와 정말 화목하게 지냈었죠. 여보, 나 이번에 중요한 프로젝트 맡아서 한동안 계속 야근할 것 같아. 매번 당신한테만 애들 보게 해서 정말 미안해. 한편 남편은 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회사에서 맡기는 일도 점점 많아진 것 같더군요. 남편은 결혼 후 계속 바빠졌습니다. 그 때문에 전 집안일도 아이들 육아도 거의 혼자 해내야 했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급한 야근이 생겨서요. 애들 금방 데리러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저희 회사는 복지도 좋고 연봉도 좋은 만큼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저보다 더 바빴던지라 아이들의 어린이집 등원도 하원도 모두 제가 도맡아야 했어요. 어쩌다 한 번씩 남편이 애들을 데리러 갈 때도 있었지만은요. 제가 어느 정도로 힘들었었냐면 애들 낳고 남들은 그렇게 안 빠진다던 살이 오히려 임신 전보다 더 빠졌을 정도였어요. 여보, 나왔어. 오늘도 혼자 많이 힘들었지? 애들은 자? 걷어놓은 빨래는 내가 갤 테니까 이제 당신은 좀 쉬어. 항상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내가 마저 할 테니까 당신 밥부터 먹어. 당신이 뭐 놀다 왔나 뭐? 휴, 여보, 난 진짜 집에만 오면 당신 덕분에 모든 긴장이 다 풀려. 너무 아늑하고 마음이 편해서. 여보,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 나 하나만을 위한 게 절대 아니야. 언젠간 우리 애들은 꼭 우리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공부하고 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죽자 사자 노력하는 거야. 물론 당신도 꼭 호강시켜주고 싶고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주라.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 그래도 그땐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가족을 얼마나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힘든 몸을 이끌고 퇴근한 뒤엔 그냥 쉬라는데도 항상 제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주고 남은 집안일을 도와주려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믿고 항상 응원해줬습니다. 자꾸 바빠지는 남편을 최대한 배려해주면서요. 그리고 남편은 그렇게 뼈를 갈아 넣은 노력을 결국 인정받았습니다. 고작 30대 후반의 나이로 남편은 회사에서 최연소 임원으로 승진했거든요. 여보, 거봐. 내가 언젠간 해낼 거라 그랬지? 나 이젠 전보다 시간도 많아지고 연봉도 더 높아졌어. 축하해, 여보. 난 당신이 뭐든 이뤄낼 줄 알았어. 그 기쁜 소식에 우린 서로 얼싸안고 방방 뛰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친정 부모님은 무척이나 축하하며 남편을 백화점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곤 최고급 양복과 구두까지 무려 3벌을 맞춰주시더라고요. 기뻐한 건 시부모님도 당연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임원이 되고 시간이 조금 흐른 언젠가부터 시모가 점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다는 거예요. 예, 애미야, 니들 요새 뭐 해먹고 사니? 저희요? 그냥 찌개랑 밑반찬들 같은 거 먹고 지내죠. 갑자기 그건 왜요, 어머님? 예, 너 우리 애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 앤데 그렇게 식사에 신경을 안 써.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애 얼굴이 저렇게 수척해졌지. 우리 아들 정도 되는 남편 뒀으면 인터넷으로 영양가 있는 식단 공부도 좀 하고 음식도 더 배워야 하는 거 아니니? 네? 어머님, 혹시 제가 맞벌이하고 있는 거 잊으셨어요? 저도 일 되게 많고 바빠요. 그래도 최대한 시간 내서 애들도 돌보고 밥도 하고 있는 건데 이 정도면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제게 항상 고맙다고 하던 시모는 언젠가부터 제게 남편에 대한 내조를 강요하더군요. 살이 빠지기는커녕 임원이 된 후 술자리가 늘어 살이 더 찐 남편을 보고 살이 빠졌다며 식단 운운을 하질 않나 운전석에 앉아오느라 바지가 좀 구겨진 남편을 보고
제가 살림을 엉망으로 한다고 하질 않나. 갑자기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한 번은 대체 왜 이러시냐고 대놓고 물어봤었어요. 아우에는 우리 아들처럼 잘난 남편 뒀으면 그만큼 네가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너 이젠 전이랑 입장이 달라졌다. 어? 비록 집안도 회사도 네가 더 좋긴 하지만 우리 아들은 무려 임원이라 이거야. 아무리 네가 대기업에 다닌다고 한들 일개 직원이랑 임원이 어디 비교가 되니? 그리고 우리 아들 정도면 난다 긴다 하는 강남 부잣집에서도 데리고 가고 싶어 할 사이즈다 이거야. 아, 내가 중매쟁이니까 아주 잘 알지. 이젠 우리 아들보다 좀 떨어지는 네가 그 차이를 메우려면 당연히 우리 아들을 좀 더 떠받들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 우리 아들이 말 못하니까 내가 대신 말해주는 거야. 정말 황당하더군요. 그러니까 시모는 제게 자격지심이 있던 거더라고요. 항상 좋은 시어머니인 척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사실 시모는 자기 아들보다 잘난 것 같은 제가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러다 남편이 초고속 승진을 하니 완전히 콧대가 높아져 본성을 드러낸 거였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대꾸했습니다. 저는 애초에 제가 남편보다 잘났다고 생각한 적 없었어요. 어머님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절 불편해하셨던 거죠. 그리고 물론 제 남편이 잘나긴 했지만 저도 회사에서 욕먹고 어린이집에서 고개도 못 들면서 그런 남편 열심히 내조해줬어요. 그럼 저한테 오히려 고맙다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태도가 이렇게 돌변하세요? 에미 말이 맞아. 당신 진짜 왜 이래? 추하게. 사람이 조건만 보고 처신하는 것만큼 없어 보이는 것도 없는 거야. 내가 저번부터 계속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억지 써가면서 에미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미안하다 에미야. 저 인간 벌써부터 노망났나 보다. 시아버지가 그렇게 항상 제 편을 들어주시긴 했지만 시모는 제게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이후로도 계속된 너무 달라진 시모 행동에 저는 시모가 너무 싫고 불편해졌어요. 그래도 시댁에 중요한 날이 남아 갔던 건 제게 잘해주던 시아버지와 항상 제게 미안해하던 남편 때문이었죠. 그런데 멀쩡하던 남편마저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은 회사에서 법인카드도 주고 대우도 달라지니 어깨가 완전 올라갔어요. 외식하자고? 좋지. 오랜만에 우리 삼겹살 좀 구워 먹을까? 저기 옆 동네에 우리 전에 자주 가던 곳 있잖아. 삼겹살? 격 떨어지게 무슨 삼겹살이야. 나 무려 회사 임원이야, 임원. 그런 데서 밥 먹다가 아래 직원들이라도 마주치게 되면 걔들이 날 뭐로 생각하겠어? 뭐? 무슨 삼겹살 먹는다고 격이 떨어져. 당신 요새 좀 허세가 심해진 것 같다. 옷도 신발도 다 명품만 사려고 하고 외식도 인당 10만 원 이하인 곳은 가지도 않으려고 하고 당신 벌이가 물론 늘었지만 우리 그 정도로 부자는 아니야. 아직 집 구매한 대출금도 남았는데 아낄 건 아껴야지. 그리고 회사 직원들 중에 당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많을 텐데 걔들이란 말은 좀 그렇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겸손해야 하는 것 같아. 당신 지금 나 가르치려고 들어? 하긴 이런 자리에 올라본 적이 없으니까 당신은 모르겠지. 내가 여기까지 올라와 보니까 말이야. 사람은 위치에 맞는 자세와 생활이 필요하더라고. 대출금이야 어차피 난 앞으로 계속 연봉 올라갈 건데 금세 갚겠지. 그리고 걔들이라고 하는 게 뭐가 어때서. 꼬우면 자기들도 임원하라고 해. 뭐 절대 불가능하겠지만. 남편은 점점 수준에 맞지도 않는 사치와 허세에 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점점 생전 관심도 없던 골프를 배우러 다니질 않나. 고급 위스키와 와인 강의를 들으러 다니질 않나. 혼자만의 비싼 취미에 빠져 아이들과는 시간도 보내지 않더라고요. 인맥을 쌓는다, 접대를 한다 하며 하루 걸러 하루씩 술자리에 나가는 건 아주 일상이었죠. 여보, 그래, 다 좋아. 다 그렇다고 쳐. 근데 당신 그렇게 성공하려고 노력한 거 다 가족 때문이라며.
근데 이게 뭐야? 나는 고사하고 애들이랑 시간은 좀 보내야 할 거 아니야. 이젠 애들이 당신이 일찍 들어오면 어색해하기까지 해. 이게 당신이 말하던 행복한 미래야? 아니잖아. 아, 진짜. 돈 벌어다 주잖아, 돈. 돈이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지. 나 그동안 진짜 치열하게 살았어. 그럼 이제 나 하고 싶은 대로 좀 하면서 살아도 되지 않아?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 남편에게 잔소리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나중엔 버럭 화까지 내며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어느 날부턴 자꾸 절 위아래로 훑어보기도 했어요. 그리곤 자꾸 사람을 이렇게 긁었죠. 전엔 그래도 꽤 괜찮아 보였는데 당신 이렇게 짜리몽땅했나? 주름도 엄청 생긴 것 같고. 뭐래? 당신도 키 작잖아. 나랑 차이 10cm도 안 나면서. 당신 왜 자꾸 사람 외모를 그렇게 평가해? 하지 말라고, 기분 나쁘다고. 정말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자꾸 사업 타령까지 해댔어요. 내가 임원이 돼보니까 뭐 대표도 못할 거 없겠지 싶더라. 우리 대표가 임원들한테 성과 내라고 얼마나 쪼는지 몰라. 능력은 내가 훨씬 나은 것 같구만. 여보, 나 이참에 아예 직접 사업체나 차려볼까? 장인어른처럼 작은 사업 말고 좀 제대로 말이야. 무작정 반대는 안 하겠지만 차근차근 구상부터 하고 진짜 미래가 있어 보이면 그때 다시 얘기해. 그리고 물론 당신도 잘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은 당신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위험한 발상이야. 특히 사업 같은 거 차릴 땐 더더욱. 저도 회사 다니며 하청업체 거래처 등등 한두 번 상대해 본 것이 아닌데 사업적 지식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저는 돈을 생각해 현실적으로 얘기했던 건데 남편은 그런 제게 불만을 품더라고요. 그냥 남편은 대표가 마음에 안 들어 무작정 아무 사업이나 벌리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더니 친정에 갔던 어느 날엔 친정 아빠께 대놓고 사업 자금을 부탁하지 않겠어요? 정말 기함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엉성하고 부족한 사업 계획을 들으신 아빠는 딱 잘라 거절하셨어요. 장인으로서 자네에게 선물 사주고 용돈 주는 것쯤은 얼마든지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어. 하지만 이런 사업적 얘기를 하면 다르네. 딱 봐도 불안해 보이는 그런 사업에 난 투자할 수도 없고 자네랑 우리 딸 돈으로 시작한다고 해도 반대할 걸세. 아빠도 사업하는 분인데 그런 비현실적인 일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날 이후 친정 부모님께 단단히 삐졌더라고요. 그 뒤론 친정에 가려고도 하지 않았죠. 부모님은 그런 애 같은 남편의 행동을 괘씸해 하셨어요. 저는 그런 두 분께 죄송해하며 남편과 계속 다툼을 벌였습니다. 당신 우리 부모님한테 돈 맡겨놨어? 아니잖아. 근데 사업자금 좀 안 대줬다고 이렇게 버릇없게 굴 거야? 철 좀 들어. 어째 사람이 갈수록 못나게 변해가냐? 임원이 됐으면 뭐해? 정신연령은 거꾸로 퇴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 무시하지 마. 이 나이 이렇게 초고속 성공까지 한 내가 어련히 생각이 없었겠어? 가족이면 그냥 다 믿고 응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도 장인 장모님도 말로만 날 응원한다고 했던 거야. 실제로 믿지도 않았으면서. 대화도 말이 통하는 사람과 하는 거지. 남편의 너무 이른 성공은 도리어 남편을 이상하게 망쳐놓은 것 같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계속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니 남편은 집에 나에 잘 붙어있지도 않게 됐어요. 맨날 밖에서 뭐 한다, 술 마신다 하면서요. 저는 이게 부부가 맞나 싶어 진지하게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남편도 시모도 이제 너무 지쳤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이 승진한 지 3년이 지났던 어느 날, 전 친구에게서 경악할 문자를 하나 받게 됐습니다. 경호가, 이 사람 네 남편 아니야? 그 친구는 남편과 제가 사이가 좋았을 때만 해도 1년에 한 번씩은 부부 모임을 했던 친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런 문자 내용과 함께 사진 하나를 보낸 거예요. 친구가 보낸 사진 속엔 남편이 웬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여자와 레스토랑에 앉아 다정하게 손깍지를 끼고 있더라고요. 놀라서 곧장 친구에게 전화한 전 친구의 말을 듣고 불길한 느낌에 휩싸였어요. 역시 맞지? 나 중요한 지인들이랑 식사하러 밖에 나와 있는데 왜 레스토랑 창가에서 네 남편이 저러고 있더라고. 와인까지 마시고 있던데? 우선 움직여야 해서 사진만 찍어서 나한테 보낸 거야. 이게 무슨 일이니 대체? 세상에 참 믿을 놈 없다. 그 친구 또한 2해 전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이혼했었습니다. 그랬으니 더더욱 경악하며 제게 남편의 사진을 보냈던 거죠. 친구는 충격을 받은 제게 과거 자신이 남편 바람 증거를 잡을 때 의뢰했었다는 심부름센터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저는 그런 친구 덕에 초조한 마음으로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어요. 이진국 씨는 반년쯤 전부터 바람이 난 게 맞는데요. 그 상간녀를 이진국 씨한테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강경옥 씨 시어머니더라고요. 그쪽 집안 부모도 이진국 씨가 유부남인 걸 다 알고 있고요. 심부름센터 직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 번 이혼했다던 상간녀는 주식과 부동산으로 일약 떼부자가 된 한 졸부 집안의 외동딸이었더군요. 직장도 없이 혼자 운동과 취미생활을 하며 태평하게 지내던 여자였죠. 그리고 그 여자를 남편에게 소개시켜준 장본인은 바로 시모였던 거예요. 중매쟁이였던 시모는 직접 저보다 훨씬 나은 새 며느리감을 고르고 골라 남편에게 소개시켜줬던 겁니다. 멀쩡한 유부남인 자기 아들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준 시모나 남편과 상간녀나 심지어 그 상간녀의 부모까지 정말 제정신인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엄청난 배신감에 제 2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리고 직원과의 통화를 끊고 모든 증거까지 전송받은 전 남편을 곧장 시댁으로 호출했죠. 당신이 지금 술을 처먹고 있는지 골프를 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화 끊자마자 당신 부모님 집으로 튀어와. 무조건 와. 안 오면 이따 집에서 머리털 다 뜯어놓을 줄 알아. 마침 주말이었기에 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큰딸의 친구 집에 저희 애들을 좀 부탁드렸어요. 소고기 세트까지 사다 드리면서요. 그리곤 곧장 시댁으로 향했더니 불안한 표정의 남편이 이미 도착해 있더라고요. 아마 제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았으니 자기도 찔리는 게 있었던 거겠죠. 저는 가자마자 남편의 머리통을 냅다 후려쳤습니다. 엄마야, 얘, 너 미쳤니? 감히 귀한 우리 아들 얼굴에 손을 대? 제가 지금 손 안 올리게 생겼어요? 당신이 사람이에요? 어떻게 멀쩡히 가정이 있는 자기 아들한테 여자를 소개시켜줘요? 천벌이 두렵지도 않아요? 저는 기겁하며 달려온 시모에게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입을 떡 벌리시더군요.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뭘 어쨌다고? 아니 그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반년 전에 어머님이 제 남편한테 졸부집 외동딸을 소개시켜줬대요. 그걸 또 이 인간은 좋다고 그동안 만나서 바람 피우고 있었다네요. 여기 증거들 좀 보세요. 저는 그런 시아버지에게 출력해간 증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요. 시아버지가 무서웠는지 시모는 숨죽인 채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제게 맞은 머리를 여전히 부여잡은 채 아주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 바람 피웠다. 우리 어머니가 소개시켜준 여자랑. 차라리 잘 됐네. 안 그래도 나 그 여자랑 빨리 재혼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당신하고 어떻게 이혼해야 하나 눈치만 보고 있었어. 뭐? 그게 지금 자랑이라고 떠드니? 다 들켰는데 이제와 숨겨서 뭐해? 솔직히 나 당신하고 사는 거 점점 지겨워졌었어. 예전에야 당신도 처가도 대단해 보였지. 근데 임원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당신 같은 여자 별로 대단하지도 않더라. 다들 한 회사 임원쯤 되면
예쁘고 어리거나 더 대단한 집안 아내 두고 떵떵거리면서 살더라고. 근데 당신은 어리고 예쁘지도 않고 성격도 드세잖아. 게다가 장인어른은 내가 사업자금 좀 대달라는데 그것도 싹 무시하셨잖아. 그래, 우리 아들 말이 맞다. 내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니? 사돈들은 우리 아들이란 인재를 몰라본 거야. 나도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까웠던 차라 우리 아들 위해서 여자를 소개시켜줬다. 그 집안은 너희 집은 잽도 안 될 정도로 아주 떼부자야. 맞아. 그쪽 집안에서도 날 얼마나 마음에 들어 했는지 알아? 당신하고 이혼하고 오면 내가 원하는 사업 자금도 다 대주겠다고 했어. 그 집엔 돈은 있는데 명예는 없으니까 사위인 날 크게 키워주겠다면서 말이야. 난 이렇게 임원에서 그칠 사람이 아니라 더 크게 될 사람인걸. 그 집안 부모님은 알아봐 주신 거야. 남자는 원래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법이라잖아. 기왕 이렇게 된 거 애들 양육권도 재산 분할도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그만 이혼해. 그런 남편의 말을 시모도 시아버지의 눈을 피해 거들더군요. 이 정신 나간 모자가 그러니까 돈 때문에 완전히 인간의 도리를 저버렸던 거예요. 저는 너무 큰 배신감에 폭소까지 터트리며 악을 썼습니다. 와, 막장 드라마도 이렇게 막장으로 대본을 쓰진 않겠네. 언젠 나랑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고맙다더니 당신 나한테 시켜주겠다던 호강이 이런 거야? 머리 검은 짐승한텐 잘해주는 게 아니라더니 딱 지금이 그 꼴이네. 이혼?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혼을 해줘? 난 이혼 절대 못 해줘. 뭐? 아니 여보, 이 상황에 이혼을 안 하겠다고? 안 해. 네가 해달라고 하면 내가 넙죽 이혼해 줄 줄 알았니? 나도 악이 있고 깡이 있는 사람이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판사판이야. 어디 둘 다 이혼 안 하고 지옥길로 걸어가 보자고. 완전히 정신이 나간 전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목까지 박았던 거예요. 그 뒤 완전히 어리 빠진 그들을 뒤로하고 그 집을 뛰쳐나와 버렸죠. 그런 절 유일하게 시아버지만이 뒤따라와 엉엉 울던 제 손을 잡고 사과해 주시더라고요. 미안하다, 에미야. 내가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구나. 아버님, 저요? 이거 슬퍼서 흘리는 눈물 아니에요.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거라고요. 죄송한데 저 좀 놔주세요. 저 혼자 있고 싶어요. 그날 이후 시아버진 몇 번이고 더 제게 문자로 사과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모는 완전히 정반대였죠. 남편은 그날 이후 집도 나가지 않고 계속 이혼하자고 절 들들 볶았어요. 대체 왜 이혼을 안 하겠다는 건데? 이건 당신한테도 진짜 안 좋은 거라고. 누가 몰라? 그래도 당신 잘 되는 꼴은 절대 못 보지. 당신이 성공과 인간성을 맞바꾸게 될 줄 알았더라면 난 진즉 당신을 내줘도 안 해줬을 거야. 아니, 애초에 당신 같은 버러지랑 결혼도 안 했겠지. 나도 당신한테 남은 마음도 없었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당신은 이혼할 생각이었더라도 나에 대한 최소한의 예는 지켰어야 돼. 나랑 같이 살기 싫으면 나가. 근데 난 호적 정리는 절대 못 해줘. 시모는 시아버지에게 싹싹 빌었는지 어찌저찌 쫓겨나진 않았나 보더군요. 하지만 새 며느리감은 포기하기 싫었는지 제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계속 문자로 제게 이혼을 종용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시모의 이혼 종용을 모두 무시하고 오기로 버텼습니다. 또 한 전 상가녀 또한 가만두기 싫어 상가녀의 집을 찾아갔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니니 찾아갈 곳이 집밖에 없었거든요. 상가녀는 제가 정체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당당하게 문을 열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런 상가녀에게 준비해갔던 굵은 소금을 쫙 뿌려버렸어요. 아, 따가워. 당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교양 있게 굴어야지. 하긴 이런 여자였으니 진국 씨가 새 아내감을 찾았던 거겠지만 확 주둥이를 찢어버릴까 보다.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해? 야, 넌 그렇게 교양 있어서 가정 있는 남자랑 선보고 바람 피우고 다녔냐? 아줌마, 아저씨, 그쪽들은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어떻게 자기들 딸을 유부남과 만나도록 그냥 내버려둬요? 저는 상간녀와 놀라서 뒤늦게 달려나온 상간녀의 부모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들은 보통 뻔뻔함이 아니더군요. 상간녀의 부모는 저를 계속 노려봤고 상간녀는 소금을 털어내며 이러더라고요. 야, 너 같은 서민이 뭘 알겠니? 원래 목적을 위해선 물불을 가리지 않아야 크게 될 수 있는 거야. 난 진국 씨처럼 능력 있는 새 남편이 필요하고 진국 씨는 나처럼 돈 있는 집안 여자가 필요한데 니까짓 게 무슨 장애물이 될 수 있겠어? 부부가 이혼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넌 우리 사이에 낀 회방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 그만 추하게 버티고 이만 이혼해. 그렇게 남자 보는 눈이 없으니까 네가 이혼당한 거야. 너, 네 전 남편이 무려 5달이 걸쳐서 이혼했다며? 근데 또 바람기가 탑재된 인간을 골랐니? 조강지쳐 버리고 당당하게 바람 피운 인간이 너랑 결혼한다고 바람을 또 안 피우겠냐? 근데 어쩌냐? 어차피 난 너한테 능력 있는 새 남편 만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거든. 어디 끝까지 상간녀로 한번 남아봐, 이 더러운 여자야. 너도 네 부모도 언젠가 두는 편히 눈도 못 감을 거야. 그렇게 끝까지 미안한 기색도 없던 그 여자와 그 부모를 보니 분해서라도 더더욱 이혼해주기가 싫더라고요. 그게 절 위한 행동이 아닌 건 알고 있었지만 스스로를 좀먹고 있는 건 생각도 못할 정도로 그때 저는 악만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오기로 버티며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게 살던 얼마 뒤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남편은 한동안 이혼하자고 귀찮게도 안 굴고 굉장히 힘이 없어 보였거든요. 한 번씩 막 배도 부여잡고 있거나 화장실에 가서 구역질을 하는 모습도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평소보다 더 축 처진 모습으로 집에 들어오더군요. 그리곤 잠시 서재에 들어갔다가 통화를 하려는지 베란다로 나가더라고요. 그때 전 찾아볼 것이 있어 잠시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남편 책상 위에서 웬 종이를 발견하게 됐어요. 평소 같았으면 신경도 안 썼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종이를 펼쳐보고 싶더군요. 그렇게 종이를 펼쳐본 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말았어요. 이게 뭐야? 암? 그건 바로 남편이 위암 3기 판정을 받았다는 진단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그날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 끝에 위암 판정을 받고 왔었던 거더라고요. 그제야 전 그동안 왜 남편이 그렇게 힘이 없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남편은 아주 예전에도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위염까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었어야 했는데 남편은 귀찮다며 약도 먹지 않고 술까지 마시고 다녔었어요. 저와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었을 때 남편은 건강검진을 해도 내시경은 무섭다며 기본 검진만 받았었죠. 수명 내시경 받다가 영영 못 깨어난 사람도 있대. 그렇다고 비수면은 무서워서 절대 못하겠어. 그렇게 건강을 방치한 결과 남편은 이런 무서운 결과를 낳았던 거예요. 충격을 받은 전 작게 말소리가 들리기에 베란다로 통해 있던 서재의 창문을 아주 살짝 열어봤습니다. 남편은 베란다에서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죠. 아, 요새 자꾸 소화도 안 되고 부역질도 계속 나서 병원 가서 검사 받았었거든. 근데 나 위암이래. 그것도 3기. 나 암 걸렸다고 하면 세연이네 집안에서 분명 싫어할 것 같은데 이걸 어찌하나 모르겠어. 아, 그러니까 진즉 집사람한테 이혼 도장 받아냈어야 하는 건데. 이러다가 나 재혼 못하는 거 아니겠지? 아, 근데 나 설마 크게 잘못되진 않겠지? 위암 3기 5년 생존율이 그래도 40%는 된다는데 설마 내가 일찍 저 세상 가게 하겠어? 남편은 친구에게 미래에 대한 걱정과 함께 현실 부정 중이더군요. 저는 그 이상의 내용은 궁금하지도 않아 다시 창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그때 시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제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을 걸 알고 있을 텐데 왜 전화를 걸었나 싶다가 저는 그냥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날은 왠지 그러고 싶었거든요. 그때 시모는 제가 전화를 받은 사실에 좀 놀라는 것 같더니 이내 냉랭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귀신같이 돈 냄새 맡았구나. 나 너한테 중요하게 할 말이 있거든. 통화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잠깐 1대1로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시모는 뭔가 돈 얘기를 하려는지 절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렇게 시모를 만나러 가보니 시모는 딱딱한 목소리로 아주 고마운 제안을 하더라고요. 더 이상 시간 끌었다간 우리 아들이 좋은 혼처를 놓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아예 단판 지으려고 널 불렀어.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 안 하겠다는 거 앞으로 우리 아들이 계속 벌어올 돈 때문이지?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제가 그깟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으세요? 대답하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시던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이혼한다고 하면 2억 정도 위자료 삼아서 그냥 주마. 그 정도면 너한테도 남는 장사 아니겠니? 그러니까 그 돈 받고 그냥 이혼해. 더 바랄 생각은 마라. 그게 우리 집 형편에 해줄 수 있는 전부니까. 우리 아들이 새 처가에 들어가면 앞으로 2억쯤은 껌값일 텐데 그 정도는 내가 우리 아들 위해서 그냥 투자하는 셈 치마. 시모는 제게 남편과 이혼하는 조건으로 2억을 제시한 겁니다. 저는 그런 시모에게 픽 웃어 보였어요. 그리곤 잽싸게 말했죠. 그래요? 그럼 보내세요. 지금 당장이요. 그럼 이혼할게요. 진짜지? 나 녹음한다. 네, 녹음하세요. 그리고 저도 녹음할게요. 나 김옥선은 내 아들 이진국이 바람피운 일에 대한 위자료로 며느리 강경옥에게 2억을 준다 하고 말씀하세요. 망설임 없는 제 대답에 시모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그리곤 제 마음이 변할까봐 무서웠는지 정말 서로 녹음을 마친 뒤 제게 2억을 보내주더라고요. 너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다. 안 그럼 나 소송 걸 거야. 네, 제가 딴소리 왜 하겠어요? 2억 잘 받았고 이혼도 가자마자 곧장 한다고 할게요. 그리고요, 어머님, 저 가고 나서 이것 좀 꼭 보세요. 꼭이요. 돈도 받았겠다. 기왕 이혼하기로 한 거. 구구절절 얘기하며 지체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시모에게 보여주려던 남편의 암 진단서를 시모에게 건넨 뒤 어리둥절해하던 시모를 뒤로하고 자리를 벗어났죠. 남편의 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남편이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늘이 저 대신 엄벌을 내려준 걸 목격했으니 제 안의 악이 좀 씻겨 내려가더라고요. 이젠 더 이상 남편 옆에 붙어 있어봐야 뭐 좋은 꼴을 더 보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모가 돈까지 준다니 예,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그 돈을 받았던 거예요. 시모는 제가 간 뒤 진단서를 보고 기절초풍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얼마 안 돼요. 혼비백산이 된 시모가 저희 집으로 달려왔거든요. 시모는 저희 집에 오자마자 남편을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아, 친구가 너 진짜 위암 판정 받았니? 어? 이거 거짓말이지? 애미가 네 진단서를 나한테 주고 갔는데 이거 그냥 제가 나 골리려고 그런 거지? 어? 어떻게 집사람이 그걸... 당신 안 그래도 진단서가 없어졌다 했더니 당신이 가져갔던 거였어? 어머니, 우선 진정하세요. 네? 그럼 진짜 네가 암이란 말이야? 아유, 아이고 조상님. 그리고 남편의 입을 통해 진짜 남편이 암이란 사실을 듣자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까지 하더라고요. 남편은 놀라서 그런 시모를 부축하며 원망스러운 듯 제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말씀드려도 내가 말씀드릴 건데 그걸 왜 당신이 어머니한테 알려? 그냥 당신이랑 당신 엄만
아무렇지도 않게 내 가슴을 난도질했는데 나도 이렇게라도 당신 엄마 뒷목 잡게 하고 싶었어. 그리고 먼저 만나자고 한 건 나 아니야. 당신 엄마가 먼저 나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어. 2억 줄 테니까 당신이랑 이혼하라던데. 그래서 바로 그 돈 받고 이혼하겠다고 했지. 뭐? 2억을 받았다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놀리듯 비아냥댔어요. 남편은 놀라서 입만 뻐끔댔고요. 그리고 남편의 부축을 받고 일어난 시모는 절 잡아먹을 듯 악을 쓰더라고요. 야, 이 악마 같은 거사. 너 우리 아들 암 걸린 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걸 나한테 숨기고 2억까지 받아 처먹어? 절 배신한 인간 위에 제가 그럼 눈물이라도 흘려야 돼요? 전 예전에 이 인간한테 술 좀 그만 마셔라, 내시경 좀 받아라 몇 번이나 화까지 냈었어요. 그걸 싫다고 거절한 사람은 이 인간이라고요. 그리고 이 인간 암 걸린 거랑 이혼이랑 상관 있어요? 그거랑 그건 별개죠. 너, 내가 약 올라서 안 되겠다. 당장 그 돈 다시 돌려줘. 싫은데요? 이미 서로 녹음까지 다 했잖아요. 그 돈은 남편이 바람핀 일에 대한 위자료로 어머님이 저한테 주는 거라고요. 정 돌려받고 싶으면 소송이라도 걸어보던가요. 뭐 소용 없겠지만요. 어머니, 우선 어머니 이러다 진짜 쓰러지겠어요. 어머니 혈압도 있으시잖아요. 우선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네? 남편은 제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던 시모를 우선 달랬습니다. 그리곤 집에 모셔다 드리겠다며 시모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아마 시모가 진짜로 큰일 날까봐 걱정했던 거겠죠. 그렇게 남편이 나간 뒤 전 가만히 있지 않고 이번엔 상간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윤세연. 이진구 그 버러지 그냥 넣어줄게. 아, 근데 그놈 하자가 좀 많더라. 어디 내가 버린 쓰레기 병간호 잘하면서 살아봐. 저는 미리 찍어놨던 남편의 진단서와 함께 그 문자를 전송했어요. 그러자 잠시 뒤 상간녀는 제 휴대폰에 불이 나도록 전화를 걸어대더군요. 하지만 전 그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제게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당신,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준다고 그 큰 돈을 덥석 받을 수가 있어? 그리고 당신, 세연이한테도 나 암 걸린 거 다 말했더라? 진짜 막 나가겠다 이거야? 지금 세연이 내 걱정은커녕 헤어지자고 난리 났다고. 왜 자기가 갑자기 내 병수발을 들어야 하냐면서. 야, 그럼 너 그걸 속이고 재혼하려고 했니? 이거 쓰레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어마어마한 폐기물이었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헌신한 세월이 얼만데 그깟 2억도 못 받아? 그리고 아직 내 용건 안 끝났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양심도 없이 계속 화를 내던 그놈에게 저는 마지막 용건을 꺼냈습니다. 그런 제 말을 듣자 그놈은 말문을 잃어버렸죠. 어차피 이제 이혼할 거니까 나 당신 회사에도 당신 정체 다 폭로할 생각이거든. 당신이 암 잘 고쳐서 회사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내가 다 폭로하면 회사 이미지 실추로 강등되거나 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아등바등 올라간 임원 자리인데 끌어내려지고 싶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그 잘난 임원 자리 잃고 싶지 않으면 내가 말하는 이혼 조건 다 수용하란 소리야. 저는 남편을 겁박하며 아주 유리한 재산 분할과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할 걸 요구했습니다. 위자료와 별개로요. 요샌 위자료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게 깔끔해서 많이들 그렇게 받는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어떻게 올라간 자리인데 남편이 임원 자리를 위협받고 싶었겠어요? 남편은 저에게 아주 질린다는 표정을 짓더니 하는 수 없이 그런 제 말에 동의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이번 일로 천벌이라는 게 진짜 있다는 거 확실히 알았어. 난 당신이 불쌍하지도 않고 동정할 생각도 없어. 날 이렇게까지 악밖에 안 남게 한 당신한테 아직도 남은 분노가 너무 많거든. 암이 낫든 말든 부디 잘 살지 마.
그리고 나뿐 아니라 당신 자식들까지 벌인 죄 평생에 걸쳐서 철저하게 받고 살아. 끔찍한 당신 엄마랑 같이. 그렇게 전 아주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어 위자료까지 별개로 받아냈죠. 시아버진 제게 마지막으로 찾아와 제 손을 잡고 또다시 사과를 하셨어요. 내가 정말 너에게 면목이 없구나. 네 시임이가 너에게 준 그 이용 말곤 가진 돈이 별로 없어서 내가 너한테 더 줄 위로금은 없다. 그래도 항상 너와 손주들의 행복을 빌며 살아가마. 꼭 잘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혼한 뒤 전 집을 팔고 아이들과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필요 없다던 부모님께 제가 결혼할 당시 두 분이 지원해 주셨던 돈도 전부 돌려드렸죠. 두 동생은 모두 독립해서 자취하고 있었던 터라 두 분은 앞으로 외롭진 않겠다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곤 이를 부득부득 갈며 그놈에 대한 온갖 저주를 퍼붓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지 지금은 5개월이 지났어요. 전 남편은 아직 한참 병마와 싸우는 중이죠. 물론 그 상간녀에겐 뻥 차인 상태로요. 여보, 나 가뜩이나 아픈데 너무 외롭고 쓸쓸해. 아버지도 나한테 화가 나셔서 나 자주 보러 오지도 않으시고 나 간병해주러 오는 건 어머니뿐이야. 회사엔 휴직계를 썼는데 내가 끈떨어진 연이다 싶었는지 위로도 아래로도 아무도 문병 오는 사람도 없어. 이렇게 다 잃고 나니까 이제야 당신하고 우리 애들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달았어. 여보, 제발 애들이랑 같이 나 좀 보러 와주면 안 돼? 다정했던 당신 목소리가 너무 그리워. 꿈꿨니? 네가 나랑 애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버리려고 했는지 잊었어? 전에도 말했듯이 당신은 천벌받은 거야. 그리고 당신이 지금 외로운 건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난 당신 동정해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 한 번 제게 전화했기에 무슨 용건인가 했더니 염치도 없이 그놈은 자신에게 돌아와 달라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신경질이 나서 전화를 끊은 뒤 아예 그놈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엔 시모가 모르는 번호로 제게 또 전화를 걸지 않겠어요? 제가 자신의 번호는 진즉 차단해놨으니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빌린 것 같더라고요. 애미야, 잘 지내니? 제발 나 좀 도와다오. 난 이 시애비한테도 쫓겨날 위기야. 나 때문에 집안 꼴이 다 파탄났다면서 말이다. 게다가 이 나이에 친구기 병간호도 혼자 하고 있는데 아주 등골이 휠 지경이다. 저기 애미야, 그래도 진국이가 애들 아빠인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와서 간호도 나랑 같이 좀 해주고 네 시아버지 마음도 좀 풀어다오. 지금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그쪽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 엄마의 그 아들이지. 난 그쪽들 가족으로도 아니 남보다도 못한 원수라고 생각하니까 이딴 전화 두 번 다시 하지 마세요. 염치 없는 시모에게 이렇게 소리치니 시모가 글쎄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자신이 제게 준 2억이라도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예전처럼 돌려받고 싶으면 소송이라도 걸어보라고 소리치곤 전화를 끊어버렸죠. 이렇게 지금 전 남편과 시모는 제게 지은 죄를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들이 앞으로 잘 살라고 빌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하지만 마음씨를 나쁘게 쓰면 아이들에게 그 화가 돌아갈 수도 있으니 이 이상의 저주를 퍼붓진 않을 생각이에요. 그저 전 앞으론 그런 막대먹은 집안에 대해선 싹이 있고 아이들과 부모님과만 행복하게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 말했듯 전 요즘 엄마와 함께 이곳 사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듣다 보면 저처럼 남편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시댁에서 힘든 일을 당한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남녀 바뀌어서의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참고 인내하다 끝내 현실적으로 시원하게 한 방 먹이고 챙길 것도 야무지게 챙기신 사례들을 듣다 보면
제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제가 전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이 채널을 알았더라면 조금 더 빠르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들기도 하고요. 그만큼 전 사연들을 들으며 인생을 많이 배우고 있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 여러분께서도 이곳 사연들과 같은 일이 생긴다면 절대 그냥 당하지 말고 주위의 조언, 도움을 받아 또 이곳에서 들었던 몇몇의 현실적인 사례들을 추가로 참고해 반드시 되갚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 괴롭힌 그들이 언젠간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도록요. 내 가슴에 응어린 내 자신이 풀어줘야 하는 거니까요. 그럼 전 이만 이야기를 마쳐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